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유승민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 어젯밤 한 11시쯤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래요. 당적 변경 이제 마감 시한이어서 오늘부터는 만약에 이제 공천을 못 받을 경우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이 대구 동구을 지역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또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만 동구청장과 유승민 의원의 이제 대결이 됐는데, 이재만 전 동구청장 추천한 거는 예견된 수순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랬죠. 그래서 어제 이제 김무성 대표가 마지막으로 유승민 의원을 공천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공천하지 말자, 무공천 지역으로 하자라는 얘기였었는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절차로 봤을 때 당 대표가 당인과 당 대표의 직인을 찍게 돼 있는데, 어제 그러면 그것도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서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석해달라라고 했었는데, 예. 과연 어제 말처럼 본인이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건지, 아니면은 30시간 원칙을 지키면서 말을 바꿔서 찍어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세로 봐서는 대체로 이재만 동구청장이 당의 공식 후보로서 등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예. 네. 일단 김무성 대표는 그 지역에 공천을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천위에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추천을 했고, 이제 최고위 추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 11시로 이제 예고가 돼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회의 또 연기를 했죠. 예. 자신이 어제 저녁 5시 반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예.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상황을 보다가 결국 어찌됐건 지금 여기 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네 곳도 아직 남아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 보류된 지역들. 예. 그런 지역들도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오늘 밤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최고위원회에서 추인 절차를 밟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됐던 경쟁이 됐던 분들이 다 탈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더 이상 당 대표로서 늦출 이유는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관심을 모았던 유승민 의원은 어제 자정이 되기 1시간 전에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당의 압박에 못 이겨서 탈당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여지고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느껴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낙천자들한테 개인적인 위로를 전했지만, 예. 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이제 비난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그동안에 이제 당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 공천 문제를 이렇게 풀어온 방식을 봤을 때 마지막까지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이재만 전 구청장 공천을 하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배신의 정치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과정들이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이렇게 궤변이라는 느낌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새누리당에 굉장히 큰 숙제들을 좀 안겨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 유승민 의원은 잠시 당을 떠난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지만 새누리당이나 보수를 버렸다, 이런 각도나 어떤 정권에 대한 투쟁 개념은 아니고 나는 정의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이긴다면 결국 그런 어떤 본인이 주장한 가치, 정의, 헌법 정신 이런 것들이 승리를 하는 게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결국 새누리당은 친박 패권주의 내지는 친박 어떤 중심의 공천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공천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긴다 하더라도 남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많죠. 숫자로는 이길 수 있지만. 예. 자, 유승민 의원 원내대표 사퇴할 때 하고 어제 또 탈당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기자회견 내용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권력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2항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예. 자, 이상일 대표님. 네. 지금 유승민 의원이 헌법 1조 1항과 1조 2항을 원내대표 사퇴할 때 하고 이제 어젯밤에 탈당 기자회견하면서 한 내용 헌법을 자꾸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배경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이 새누리당 안에서 지금 이제 작년에 원내대표 사퇴 과정이나 이번에 예. 이제 공천을 주지 않은 거 사실상 이제 공천을 안 주고 밀어내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절차의 문제, 결국 정치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절차들이 무너졌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유승민 의원의 어떤 말들을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정교한 논리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예. 어떤 보복 공천에 대한 희생양이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피해를 구제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뭔가 정도에서 벗어나 있고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나는 바로잡고 싶다라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속에서 그 유승민 의원은 본인이 앞으로 생존하게 될 정치적 그 노선을 표방을 하면서 그런 길들을 모색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대립각이라든가 어떤 뭐 개파 관점에서 어떤 그 전선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뭔가 더 미래지향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정치인으로서 남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표방하는데 이런 또 헌법들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대구 민심이 두 가지 정도로 갈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청와대 지원론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대구 민심은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까요? 대구 하면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예. 든든한 기반인데 또 다른 지역보다도 솔직히 그 지역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네.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삼선 의원이나 했고 예. 상당히 그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 것도 사실이고 또 지금 동정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어떤 부분 선거 당일날 어디에 쏠리느냐가 상당히 좀 관심거리입니다. 아직 선거 2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예.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대구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이 18대 친박 무소속 연대가 있을 때 외에는 최근에 무소속 당선자가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습니까? 그 전에 그 옛날로 돌아가면 있겠지만 예. 최근 그 선거를 전에는 그 보면은 민자당의 기운이 깨지기 시작할 때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무소속이 많이 나오고 자민련이 당시 그 지역에서 박태준 의원 등을 중심으로 성장할 때가 있었고요. 예. 네. 저는 이 대구의 두 가지 상충되는 또 대비될 수 있는 민심을 아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죠. 자기 정치를 위해서 당을 버리고 갔다는 주장하고 네. 반면에 유승민 대표는 시대착오적으로 본인의 보복 정치로 본인을 밀어냈던 얘기. 지금 어제 정말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어제까지 탈당을 해야 되는 초입기에 몰아서 유승민 의원이 나갔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쪽에 상식적으로 부합할 것인가 이게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아까 헌법 1조 2항 얘기 나오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전에 그 전에 지난번에 원내 대표직 그만둘 때는 헌법 1조 1항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를 들었었죠. 당시 아마 민주공화국이다를 들었을 때는 당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 얘기할 때 아니었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는 군주제 국가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강조를 했던 거고요. 마침 또 1조 2항에가 이제 국민주권 부분이 들어있는데 선거 국면에다가 유권자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고 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본인을 내치고 있는 이른바 당의 중앙 권력을 한번 비판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정체성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원래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당에서 정치성 문제 제기가 사실은 배신의 정치 파동 때 국회법 개정안 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의 과정은 이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걸 주장했던 걸 들고 있는데 네. 그게 2015년 4월 달에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했었는데 사실은 두 달 전에요. 두 달 전에 김무성 대표가 연설할 때는요. 정세 관련해 더 센 발언을 했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이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예. 사실은 그 전에 김무성 대표도 했었기 때문에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걸 가지고 당의 정치성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그렇게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좀 자기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개별 지역으로 봤을 때 그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이재만 전 동구청장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그거는 붙었을 때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 나온 거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최근의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전의 자료는 뭐 유승민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예. 있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 이젠 당이라는 프리미엄을 벗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나올 여론조사가 아주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 참 어제 저는 재밌게 봤던 게 최고위원 9분 아닙니까? 최고위원회 멤버가 9분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이렇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이 몇 분인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3분이 있습니다. 예. 네. 김무성 대표 이인재 최고위원도 18대 때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고요. 원유철 원내대표도 15대 때 그 신한국당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됐습니다. 9분 중에 3분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력이 있습니다. 예. 최고위원들의 최근 좀 경향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최고위원 7.14 전대 2년 전에서 뽑혔을 때는 친박 계열은 딱 대표적으로 2사람이었습니다. 서청원 최고하고 김을동 의원이었는데 예. 나머지는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비박에 분류가 됐었죠. 김태호 최고 등이. 근데 최근에 와서는 김태호, 이인재 이런 분들이 오히려 친박 성향을 보이고 친박으로 분류가 됐던 김을동 최고위원이 상당히 중립적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보면은 당선됐던 배경하고 최근에 상황하고는 좀 달리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막판까지 유승민 의원 문제로 이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승민 의원 개별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수도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조금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쪽하고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지면서 이제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이제 총선은 개별 지역구별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또 각 정당의 후보들을 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이슈라는 게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슈로 이렇게 총선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별 지역구 후보들의 지지율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새누리당이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주목도 계속 있을 것이고 유승민 의원 개인의 어떤 지지나 어떤 생존 여부가 새누리당의 이번 전체 공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정당 득표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기주 측면에서는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새누리당의 최근 이슈 가운데 하나가 또 공천에서 탈락한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두 번째 제2요구했을 때 이제 의결 정독 절차를 치는데 잘못했다는 거였었죠. 공천 관련해서 11명이기 때문에 3분의 2 의결로 재결을 이제 부결을 시키려면 8명이 돼야 되는데 7명이 모여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가처분을 받아들였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주호영 의원이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그 부분은 해제가 됐죠. 대신 이제 이미 공천이 됐던 것은 이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아마 후보를 공천할 수 있을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예. 네. 그래서 새롭게 공모 절차를 밟아서 예. 뭐 이인선 그 후보를 다시 재공천해도 뭐 전혀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닐 겁니다. 예. 밤사이 어제 4명이 이제 탈당을 해서 뭐 이른바 줄탈당이라는 이제 표현까지 나오고요. 윤석열 의원까지 포함하면 5명이 되죠. 어젯밤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탈당한 의원들까지 해서 새누리당이 이제 과반 의석이 지금 붕괴된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소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어떤 뭐 연대를 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무소속 연대가 이번 선거에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구 경북하고 또 수도권하고는 또 상당히 다를 겁니다. 대구 경북은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유승민 효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는 그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로 해보면 할만하다라는 구도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울주에 강길부 의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17대 때는 열린우리당, 18대 때는 무소속, 19대 때는 한나라당 이렇게 당을 바꾸거나 무소속으로 나와도 지역에 경쟁력이 있으면 당선된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예. 사실 서울에는 과거에 홍사덕 의원인가 15대 때죠. 그때 외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가 야당이 분열된 선거이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도권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또 그 연대를 이루어서 어떻게 그걸 바람을 일으킨다.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대는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YTN 이런 방송을 포함해서 이번에 무소속에 관한 방송이라든가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주요 정당들만 주목을 받는 가운데 존재감이 없이 무소속으로 등장했을 때 하고
무소속 논란이 있는 가운데 등장했을 때는 아무래도 다를 겁니다. 그 점에서는 예전보다는 주목을 받는데 무소속이 이제 자기들의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가능성은 더 커졌고, 수도권의 경우도 예전하고는 다르게 비교적 비중 있는 사람들이 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점에서 예컨대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라든가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례 번호 2번은 확정을 하면서 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동으로 존재감은 드러냈습니다만 잃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인 대표가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봉합을 하면서 다시 당을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만, 본인의 이번 이제 오늘 표현에서 나오듯이 완전히 끝난 사안이 아니고 총선 이후에 뭔가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이미 본인도 알고 있고 당내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초기에 더불어민주당을 좀 이렇게 뭔가 바꾸고 혁신하는 어떤 형태 공천을 쭉 끌고 오면서 그래도 세 당들 중에 뭐 여러 당들이 가장 좀 낫다라는 평가를 받아온 부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비례대표 공천 과정과 그거에 대한 번복, 또 이제 뭐 사퇴 관련된 논란 이 속에서 김종인 대표대로 그 리더십의 상처를 많이 입었죠. 이제 결국은 본인의 뜻대로 상당 부분을 가져왔습니다만 좀 비민주적인 어떤 리더십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과연 야당의 어떤 정체성에 정말 걸맞는 그런 대표로서 당을 끌고 가는 것이냐에 대한 회의를 많이 남겼고, 당은 당대로 아마 결국은 아직도 그 속에 과거의 패권주의였던 그런 흔적들, 아니면 조직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뭐 봉합은 했습니다만 총선 이후에 또 과정 속에서 상당히 큰 숙제를 남긴 걸로 보여집니다. 당장의 실리로 보자면은 김종인 대표가 애초에 2번이냐 14번이냐 이런 논란이 아니라 그동안에 4번을 전국과 비례대표를 했던 분이 과연 이번에도 비례로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 아니었습니까? 질문도 기자들이 했을 때 가타부터 답을 안 한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히려 2번이냐 14번이냐 논란이 돼버리니까 가는 것은 당연시 돼버려가지고 이 문제는 별탈 없이 지나가가지고 크게 문제를 던져서 가볍게 좀 지나갔던 느낌이 있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당연히 사실상 좀 비례 공천 부분은 중앙에서 결정했던 그대로 지금 다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그대로 있다는 점은 뭐 똑같이 이상열 대표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정체성 논란은 그래서 본인이 던지면서 갔다고 보는데, 역시 상황을 주도하는 능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끝나자마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로 이번 총선 국면을 경제, 또 더구나 여당의 경제 심판론으로 바로 던지고 가는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이런 점에서는 능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그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내용을 겪었던 건데, 김종인 비례대표가 짰던 명단하고 이제 중앙위에서 최종 추인한 거하고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바뀐 겁니까? 중앙에서 추인한 내용으로 거의 같다고 봐야겠죠. 중앙위원회에서 김종인 대표가 이른바 전략공천으로 했던 세 사람은 건드리지 않겠다. 최종적으로 김종인 대표 2번 그대로 두는 것이고, 1번 박경미 교수라든가 또 최운열 서강대교 부총장 문제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이제 완전히 순서가 바뀐 거죠. B그룹, 그러니까 11번 뒤쪽에 있던 사람들이 앞번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앞번 쪽에 있던 사람은 뒤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전략공천 지정한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중앙에서 결정한 대로 가서요. 이번에 비례대표 명단은 사실상은 중앙이 결정에 따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여전히 좀 잠복하는 거 아닐까요, 불씨가?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것을 이번에 복귀를 하면서 현재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후에도 수권정당이 되기 어렵다라는 얘기였죠. 근데 현재 정체성 문제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 인적 구성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받아들였어요, 본인이 어쩔 수 없이요.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당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총선 끝나고 나서는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김종인 대표가 빠져버리면 정말 총선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만은 총선 끝나고는 이제 새롭게 당을,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정비할 때 김종인 대표가 이전처럼 본인의 진퇴를 가지고 무기로 이것을 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만두겠다라면 그래 그만두시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국회의원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비례대표니까 본인이 그만두는데 본인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을 떠날 상황이 되면은 비례대표 이건 뭐야 그냥 때려치우고 갈 거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만. 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이러면은 사실 국민의당에서는 뭐 기본만 해도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비례대표 순번을 어제 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당규 위반 논란을 일었던 후보를 위해서 그 당규까지 고쳐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문제는 그 1번, 2번 후보는 과학기술인을 영입한 아주 참신한 시도를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안철수 대표, 천정배 공동대표에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진행이 됐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8번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죠.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데 네. 원래 이태규 후보는 공천관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직을 사퇴를 하고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응모를 했는데 네. 그거를 위해서 당규를 수정을 한 거죠. 예. 비례대표 될 수 없다는 규정을 고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논란이 되니까 8번으로 배치를 했는데 8번 자리가 지금 국민의당으로서 정당 득표율이 8번까지 되려면 거의 한 16, 7% 정도는 아마 돼야 될 겁니다. 그 12% 정도 되면은 5석이나 6석 정도 가능한 자리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네. 8번까지는 좀 지금 당장 이번 선거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만약에 한 15%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은 나머지 이제 정당들 빠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이라든가 소수 정당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할 건데 네. 저는 이제 8번 무리해서 공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한 거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을 나와서 신당을 만들 때 친노 패권 얘기하면 특정인들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와 관련해서 가장 반복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문제 제기됐던 사람이 이태규 씨인데 이것을 이렇게 당은 당규까지 고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 과연 국민의당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1, 2번 찍지 말고 3번 찍어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까? 정말 특이하기도 합니다. 예. 네. 비례대표 공천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표? 국민의당의 지금 상황은 사실 뭐 두 거대 이제 여야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을 줘야지만 정치적인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에 예. 처해 있는데 초기에 이제 뭐 탈당 의원들 영입할 때 영입을 통한 세분리기냐 아니면 가치의 노선을 가지고 정치할 건 이 문제의 혼선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나 광주 지역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그런 감동보다는 결국 이해관계에 더 철저한 어떤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당이 뭔가 좀 이렇게 활로를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국민의당이 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갖고 본다면은 좀 더 이렇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도 더 필요할 텐데 그 부분들이 좀 아쉽게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여야의 공천도 마무리가 되고 오늘부터 후보 등록도 시작이 됐는데 자, 여론조사 결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빅매치를 예고하고 있죠. 서울 종로구 여론조사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가 정세균 후보를 크게 앞서는 모양이네요. 예, 요 조사를 보시면서 염두에 둘 것이 20일하고 23일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내용이 극에 달했을 때 실시된 여론조사라는 거는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조사 방법이 어차피 지역구 조사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 유선 전화로만 사용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네. 그래도 오세훈 후보가 당내 경선을 거친 그 저력을 힘입어서 정세균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다음 지역 볼까요? 예, 노원병 지역에서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1 대 34.9.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숫자죠. 조사만 놓고 보자면 좀 그렇습니다만 예. 과거에도 보면은 좀 이렇게 안철수 의원 정도로 대선 후보급의 비중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본선에 갔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더구나 지금 20여일 남아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두고 봐야겠고요.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나와 있는 황창하 후보가 이제 13.9% 정도로 나왔는데 예. 이게 본선 국면으로 가면서 당선 가능성 있는 야권표가 안철수 쪽으로 쏠릴지 이것을 또 유지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도봉을 지역 한번 보죠. 자, 새누리당 김선동 후보가 42.9%로 지금 압도적으로 좀 앞서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개별적인 이제 인물 경쟁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정당 구조로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이제 노원병 지역도 그렇고 네. 그리고 도봉을도 보면은 야권 분열의 어떤 이제 이 파워가 얼마나 작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게 만든 수치들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날 텐데 물론 종로나 노원병은 사실
개인 정당 구조보다는 아마 대권 후보로서의 잠재적인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파워에 따라서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새누리당 지지세가 강한 것보다는 차기 어떤 주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주목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발휘한다고 봐야 될 텐데 안철수 네. 대표는 그와 반대로 뭐 당대표급 대권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위상이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다른 지역들은 아마 개인적인 어떤 경쟁력에 더해서 야권 분열 구도 특히 뭐 마포갑 같은 경우는 지금 강승규 후보는 이제 여권에서 분열됐죠. 이게 네. 그러면서 이게 인물 대결 구도로 가는 지역들이 많아지거나 혹은 야권이 분열한 지역은 새누리당이 지금 이렇게 어부지를 얻는 지역들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예, 서대문갑 지역에서는 이성헌 후보와 우상 후보가 지금 5번째 지금 그렇습니다. 경쟁을 하는 거죠? 두 분이 다 연세대 총학생장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예. 2승 2패죠. 이번 5번째 정말 진검승부이기 때문에 예.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지역들 중에 하나인데 예. 이성헌 후보 그리고 그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고요. 영등포 권영세 신경민 후보도 지난번 선거에서 한번 맞붙은 적이 있죠. 예, 권영세 그때는 후보가 신경민 의원이 당선이 그렇습니다. 됐었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권영세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이제 권영세 의원 당시 의원의 후보일 때는 당 사무총장을 맡았었죠. 그래서 예. 사무총장이 떨어져가지고 그 이전에 이방호 사무총장까지 해가지고 사무총장을 맡았던 사람은 떨어졌던 속설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영등포갑에서는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이 김영조 의원과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19대 때 한번 붙은 그런 네. 리턴 매치 지역입니다. 네. 예, 이번 조사는 KBS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해서 선거구당 성인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해서 20일부터 나흘간 조사했고요.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4.4%포인트입니다. 예,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세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